여러분, 오늘 아침에 경제 뉴스 보셨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미국에서 무슨 펀드가 어떻게 됐다는데 이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복잡한 용어들이 쏟아지고 숫자들이 나열되다 보면 그냥 넘겨버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금융권에서 40년 가까이 일했는데도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어려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기만 했거든요. 그 답답함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거창한 예언도 아니고 무서운 경고도 아닙니다. 오늘 실제로 있었던 뉴스 두 가지를 같이 찬찬히 읽어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감을 함께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공부를 매일 조금씩 쌓다 보면 어느 순간 경제 뉴스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두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미국 뉴욕에서 나온 금융 소식이었고, 하나는 여러분도 이름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두 회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입니다. 숫자가 조금 나오겠지만 최대한 쉽고 천천히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과 개인들의 자산관리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고 멀쩡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정제는 갑자기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징조는 항상 조금씩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읽는 연습을 함께하는 게 이 채널의 목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오늘 경제 뉴스의 5가지 포인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아울이라는 회사 이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이 회사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대형 자산운용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와는 결이 조금 다른 곳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는 대기업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수익을 내는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방식의 투자를 전문 용어로 프라이빗 크레딧, 즉 사모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은행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사모대출 시장이 얼마나 커졌냐면 집계하는 기관이나 정의 범위에 따라 수천억 달러에서 최대 수조 달러까지 추정이 다양할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죠. 최근 10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장입니다. 왜 이렇게 커졌냐고요? 글로벌 저금리 시대에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기관과 개인 자금이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도 상담실에서 그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까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일부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고수익 대체 투자 상품이나 해외 펀드 중에 이런 사모대출 성격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직접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뉴스를 읽는 배경 지식이 됩니다. 2008년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에 머니마켓 펀드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알려졌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설마 이런 상품이 위험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죠. 오늘 이야기를 그 수준의 위기와 직접 연결짓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금융상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50대 자산가 김원석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증권사 창구에서 연 7% 수익률 상품을 권유받아 2억 원을 가입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서류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 중도 환매 조건이 처음 설명드렸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입 전에 꼼꼼히 읽으셨어야 했지만 솔직히 읽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고수익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따라온다는 사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 사모대출 시장 내부의 건전성 문제입니다. 디폴트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린 기업들이 이자나 원금을 제때 못 갚는 비율입니다. 학교로 치면 과제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디스를 비롯한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최근 자료를 보면 미국,
중소기업 사모대출 시장의 부실률이 4% 중반대까지 올라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분기에 걸쳐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기업이 높아지는 기업보다 많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당장 공포를 느낄 수 있을 수준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방향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물이 새는 양동이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 1997년 IMF 직전에 비슷한 패턴을 봤습니다. 당시 국내 기업들 재무제표를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매출도 나오고 사람들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빌린 돈으로 이자를 갚고 그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대출을 받는 구조가 되어 있었죠. 겉은 괜찮아 보였지만 속은 이미 곪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 미국 사모대출 시장 상황을 당시 한국 경제 위기와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패턴이 관측될 때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담실에 28세 스타트업 대표 이준혁이라는 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초저금리 시절에 운영자금을 빌렸는데 금리가 오르고 나서 월 이자 부담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움직인 분들은 대부분 방법을 찾습니다. 경제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뉴스의 핵심인 유동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경제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니 한번 정리해 두시면 두고두고 쓸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란 내가 가진 자산을 필요할 때 얼마나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능력입니다. 예금 통장은 유동성이 높습니다. 언제든 출금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습니다. 팔고 싶다고 당장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모대출 펀드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데 오늘 뉴스가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블루아울의 OBDC2라는 펀드는 분기마다 일정 비율 안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 측이 그 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산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투자자들에게 순서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회사 측은 유동성 제공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순자산 가치의 약 30%를 45일 안에 돌려드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펀드가 운용기간을 마무리해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시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08년 베어스턴스 헤지 펀드가 예고 없이 동결됐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이 한 건 자체가 아니라 비슷한 구조를 가진 펀드들이 시장에 많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불안감이 반영된 겁니다. 62세 은퇴자 정명자라는 분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노후자금 3억 원을 연 8% 수익률을 약정한 상품에 맡겨두셨는데 중도의 일부를 해지하려고 보니 서류에 적힌 조건이 처음 안내받은 내용과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수익률 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건과 구조가 있다는 사실.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또 하나의 주목한 뉴스는 아마존이 처음으로 월마트의 연간 매출을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아마존은 7,169억 달러, 월마트는 7,13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세계 최대 유통기업 자리를 지켜온 월마트가 처음으로 2인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의 매출 중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AWS가 전체 매출의 약 17%에서 18%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을 빼면 아마존의 순수 유통 관련 매출은 여전히 월마트보다 적습니다. 즉, 아마존이 이번에 앞선 건 단순히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전혀 다른 사업 영역까지 합산한 총 매출에서 처음으로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 오늘 뉴스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 1996년 전후로 우리나라 백화점에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의 격을 보증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IMF를 거치면서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빠르게 성장하며 유통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을 서서히 대체해갔습니다. 그 전환이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났고 그걸 미리 읽은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뉴스는 그런 구조적 전환이 지금 또 한 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55세 상가 건물주 박기동이라는 분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1층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데 임차인이 2번 바뀌었어도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입지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5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뉴스에서 조용히 지나갈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본 부분입니다. 블루아울이 이번에 매각한 자산 14억 달러치의 매수자가 복수의 북미 공적 연기금과 보험사라는 점입니다. 매각 가격은 액면가의 99.7%, 즉 거의 손실이 없는 수준으로 팔렸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조건으로 자산을 확보한 셈입니다. 반면 기존 개인 투자자들은 순자산 가치의 30%를 자본환급 형태로 받고 펀드를 순차적으로 정리해가는 수순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이것을 누군가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는 구조적으로 더 많은 정보와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그렇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997년 IMF 직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외국 기관들이 국내 부실 자산을 정리 가격에 사들이고 개인들은 손실을 확정하며 빠져나가는 패턴이었습니다. 이 반복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은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담실에 자주 오시는 최재영이라는 50대 직장인 분이 있습니다. 증권사 창구에서 기관들도 대거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말에 가입하셨는데 나중에 살펴보니 기관과 개인의 가입 조건이 다르게 설계된 구조였다고 하셨습니다. 기관이 산다는 것과 개인이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 뉴스를 공부한 후에 우리가 일상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본인이 가입하신 금융상품의 환매 또는 해지 조건을 한 번 다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특히 연수익률이 5%를 넘는 상품이라면 중도해지 가능 여부, 해지 시 수수료, 만기 구조를 꼼꼼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가입할 때 영업직원의 설명을 들은 것과 서류를 직접 읽는 것은 다릅니다. 1997년 IMF 당시에도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위기 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하셨던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본인의 자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불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 자산 중에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겁니다. 고수익 자산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이 생겼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 상담 경험상 위기 때 가장 먼저 어려워지는 분들은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산이 해약하기 어려운 형태로 묶여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 비중을 의식적으로 관리해 두시는 것, 지금 시대에 특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프라인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차인 업종의 변화와 주변 공실 추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아마존의 월마트 추월이 하나의 깜짝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소비 구조가 수년에 걸쳐 천천히 바뀌어온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국내 오프라인 상권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대응하려 하면 늦습니다. 평소에 조금씩 파악해 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형 사모 신용펀드가 기존 분기 환매 방식을 중단하고 자본 환급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유동성 제공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일각에서는 펀드의 자연스러운 마무리 수순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모 신용이라는 거대한 시장 안에 쌓여온 긴장이 조금씩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월마트의 연간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한 기업 순위 변화가 아니라 소비와 유통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흐름의 반영입니다. 1997년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조금씩 쌓여서 옵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들을 미리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공부해두면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읽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채널을 통해 경제 뉴스를 조금씩 더 친숙하게 느끼셨으면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지금 가입하신 금융상품 서류 하나만 다시 꺼내서 환매 조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 소장이었습니다.